오늘 읽을 책은 집단 착각입니다. 저자 토드 로즈, 그리고 노정태님께서 옮겨주셨네요. 21세기 북스입니다. 평균의 종말, 다크호스의 뒤를 잇는 하버드 대학 교수 토드 로즈 3부작의 완결판. 인간 본능이 빚어낸 집단 사고의 오류와 광기에 대하여. 다수의 선택은 길잡이인가 눈가리개인가. 17세기 튤립 광란부터 정치 양극화, 세대 갈등의 이면까지 사회,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생각의 함정을 경계하라.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저도 이 집단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집단에서 제가 하고 있는 뭔가 잘못이나 어떤 착각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음 실수라든지 제가 이 책을 읽고 잠깐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릴 때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드백, 댓글 같은 것도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난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아는 조화로운 사람, 퍼리사 로하니에게. 진정한 질문은 더 밝은 미래가 언제나 정말 그토록 멀리만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 미래는 이미 여기에 오래전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나약한 채 눈뜨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자면, 그래서 그 미래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칠라프 하벨. 책의 전부를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저는 처음 부분만 항상 읽습니다. 요약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첫 부분을 들어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다면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요약이라는 거는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좀 유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읽으셨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어떤 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첫 부분만 조금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 수능의 함정. 수능 아닙니다. 순응입니다. 수능의 함정입니다. 일단 수능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남들처럼 하고 나면 모든 섬세한 신경과 영혼의 요소들이 무기력에 잠식당한다. 그녀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남은 채 내면은 텅 비고 마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 1장 벌거벗은 임금들. 스스로를 믿어라.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자신을 위해 행동하라. 자신을 위해 말하라라. 너 자신이 되어라. 마바 룰린스. (1장) 벌거벗은 임금들. 스스로를 믿어라.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자신을 위해 행동하라. 자신을 위해 말하라.
너 자신이 되어라. 마바 콜린스. 울혈성 심부전의 징후를 느낀 팀 마카베가 지역 병원에 방문했던 것은 2009년의 일이었다. 의사들은 팀의 심장과 폐 주변의 혈행에서 위험한 낌새를 감지했다. 5년 전 팀의 아내인 크리스티나는 남편에게 본인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팀은 그 덕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팀의 몸은 기증받은 신장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의사들은 팀에게 신장 투석을 권유하고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다른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하여 팀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훤칠한 키에 짧게 자른 갈색 머리, 갈라진 턱과 꿰뚫어 보는 듯한 푸른 눈. 팀은 그런 사람이었다. 붉은 목소리에 영락없는 뉴욕 악센트를 구사했다. 2010년대 중반 팀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투석을 받던 중에 스피커폰을 켜놓고는 실실 웃었다. 바하마 해변으로의 공짜 여행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기 전까지 팀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큰아들과 야구, 미식축구, 농구를 하며 가르쳤다.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아들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러기가 어려워졌다. 그럴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더군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팀은 그 시절을 회고했다. 그런 것까지 의사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만 종종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팀의 삶의 질은 바닥을 쳤다. 그 어떤 신체 활동도 많이 할 수 없었고 급격하게 쇠약해져 갔다. 매일 팀은 전화를 기다렸다. 신장 이식 준비되었으니 수술 받으러 오십시오. 라는 전화가 오길 꿈꿔왔던 것이다. 팀은 말했다. 그게 바로 엿 같은 겁니다. 매번 전화가 울릴 때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게 말이에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팀처럼 신장 이식 대기줄에 올라있지만 실제로 수술받을 수 있는 이식용 신장은 2만 1천여 개에 불과하다. 대기자들 중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한다. 장기 이식 대기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매일 평균 장기 이식 대기 중인 환자 7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9분마다 1명씩 대기 환자가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수요 공급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기증된 신장 중 거의 5분의 1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장기 이식 대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의 선택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누군가 신장을 기증하면 그 신장이 맞는 사람들을 추려낸 후 선착순에 따라 대기 명단에서 차례로 제한이 들어간다. 그 말은 최우선 대기자가 신장 이식을 거부한다면 차순위 대기자가 그 신장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 경우 차순위자는 우선순위자가 받지 않은 신장을 받는 셈인데 그동안 귀중한 시간이 흘러갔을 뿐 아니라 기증된 신장은 한 번 거부된 신장으로 여겨진다. 마치 부동산 매물로
너무 오래 나와 있던 집처럼 기증된 신장은 이식 대기 상태에 오래 있을수록 질 낮은 물건으로 간주되고 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환자가 신장 이식 순위 20번이라고 해보자. 그 환자는 자신에게 온 신장을 내 앞에 19명이 거부한 신장? 으로 바라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사망자가 기증한 신장 중 10개 중 1개가 완전히 건강한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폐기 처분 당하고 만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신장 이식을 거부하는 19명. 그들은 착각에 빠져있다. 나는 그러한 착각을 따라쟁이의 함정이라 부른다. 추가적인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그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신장 대기줄에는 나보다 순위가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식을 거부한 신장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이건 걸러야 한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신장 이식 거부가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운송이 어렵거나 수여자의 체질과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가령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전에 오래도록 팔리지 않았던 집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내가 다락방의 유령이나 지하실의 물 새는 곳이나 그 외에 심각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레 짐작하기 마련이다.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어떤 세면대에는 사람들이 전혀 줄을 서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면대를 쓰지 않고 배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넘겨짚을 가능성이 크다. 직장을 잃은 후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고용주들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만다.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확신을 품지 못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추종할 때 우리는 따라쟁이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검증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지표로 삼으려 든다. 우리는 우리가 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과 견해가 옳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행태를 모방함으로써 그 차이를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특히 따라쟁이의 함정에 취약한데 그건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세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내장되어 있다. 막 걸음마를 뗄 무렵 우리는 호기심을 느낀다. 저 난로 뜨거울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직접 확인하는 대신 근처에 있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답을 찾곤 한다. 모든 의문을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 이러한 사회적 학습법은 우리 인류에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매우 유용한 것이다. 둘째, 우리의 내면에는 사회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며 임금님이 실은 벌거벗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내적 동기와
아울러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세를 선택하고 우리의 사적인 지식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끌리곤 한다. 마치 저 하늘의 기러기 떼나 바닷속 청어떼가 그러하듯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기 어렵다. 누군가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거나 유명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런 충동에 더욱 쉽게 허물어진다.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데 모래주머니 한두 개를 쌓아놓는 것과도 같다. 게다가 따라쟁이 함정은 우리가 집단 착각에 빠질 때, 특히 무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근심할 때 걸려드는 첫 번째 난관에 불과하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많은 분들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신 걸 보고 뭔가 탈출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못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사망률을 50%로 줄인 보고타의 교통광대. 대기실에 앉아 설문지를 작성하던 중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 환풍구에서 회색 연기가 스며들고 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짐을 챙겨 나가면서 건물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떠올려보자. 같은 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설문지를 풀고 있다. 타는 냄새를 맡고 환풍구에서 나오는 연기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놀라울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실험인가 봅니다. 방금 또 말씀드리자마자 이런 비슷한 실험을 또 했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부채질을 하며 연기를 몰아내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에 알리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4분쯤 지나니 연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숨쉬기도 어렵고 기침이 나온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연기가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어보지만 그 사람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더니 설문지에 고개를 박는다. 의아한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 라테네가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혼자 앉아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75%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를 알리러 갔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도 좀 소름이 좀 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학생들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과 보조를 맞췄다. 보조를 맞춘다는 건 좀 뭔가 그 행동을 전부 다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를 알리러 간 사람은 38%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왜일까? 사람은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간단한 답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종종 순응하곤 한다.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한다. 그럴 때 우리의 뇌에서는 공포에 반응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군중에게 굴복하고 만다. 다수 의견을 추종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킴으로써 실패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고립된 기분을 느끼며 개인적인 책임 역시 무섭게 다가온다. 우리의 행동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군중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1990년대 말 전직 수학교수로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안타나스 모쿠스는 사회적으로 어색한 상황에 놓일 것 같다는 공포심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다. 모쿠스가 갓 시장이 되었을 무렵 보고타는 콜롬비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1991년에서 1995년 사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2%나 상승했다. 특히 무단횡단이 문제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콜롬비아의 도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던 것이다. 당시를 돌이켜보며 모쿠스는 콜롬비아의 교통이 혼란스럽고 위험했다고 묘사했다. 교통경찰의 부패는 그런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모쿠스는 극단적인 해법을 취하기로 했다. 교통경찰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광대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이다. 형형색색의 옷과 펑퍼짐한 바지에 나비 넥타이를 맨 20명의 전문 광대가 동원되어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보행자들을 조용히 칭찬하고 교통규칙을 어기는 보행자들은 놀려대기 시작했다. 와, 대단한 방법이네요. 번잡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운전자들을 놀림감으로 만들기도 했다. 얼굴을 하얗게 칠한 채 과장된 몸짓과 동작을 하며 광대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제대로 쓰고 차선을 지키라고 훈계했다. 특히 흔히 저지르는 교통규칙 위반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광대들은 지적받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쿠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게 집에서 혼자 벌금 용지를 받아들고 아무도 모르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쿠스가 옳았다. 수치스러운 일을 혼자 겪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할 것인가. 보고타 시민들 중 대다수에게는 후자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머자나 전직 도로경찰들 중 일부가 재교육을 받고 교통광대가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어 나중에는 교통광대의 숫자가 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모쿠스에 따르면 말도 하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는 광대들은 2배로 비무장 상태였던 셈이었다. 이렇게 힘없는 광대들이 사회의 위험한 행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맞물려 교통광대 프로그램은 실로 마법과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10년 동안 보고타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50% 이하로 내려온 것이다. 이는 따라쟁이의 함정에 빠지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고 사회적 정보를 통해 우리가 사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그리 자주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 행동에 대한 오해는 너무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집단 지성은 왜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 2010년 8월의 오후, 영국인 파일럿과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가 20명의 승객을 싣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의 뜨겁고 맑은 하늘을 뚫고 날아왔다. 여러 기착지를 거쳐 킨샤사에서 260km 떨어진 반둔두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였다. 비행기가 반둔두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은 무언가가 기내 뒤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악어였다. 겁에 질린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종석으로 뛰쳐 들어갔다. 뒤이어 한 승객이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라 승무원의 뒤를 따라 비행기의 앞쪽으로 달려왔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의 체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의 균형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했다. 기장은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비행기는 공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택에 추락하고 말았다.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훗날 목격자가 된 단 한 명의 승객을 빼고, 그리고 그 악어는 살아남았다. 이거 너무 비극적이네요.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멜 브룩스 감독이 만들었던 헐리우드 고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실화다. 그 비행기의 승객들이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야겠다는 충동에 이토록 빨리 사로잡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공유된 행동은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악어를 보고 깜짝 놀랐고, 승무원을 쫓아간 첫 번째 승객은 다른 이들에게 비행기의 뒤쪽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방한 것이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승무원을 따라 달려가자 다른 이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남은 승객들 역시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 잘못되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승객들은 겁에 질린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집단의 권위에 몸을 맡겼다. 다른 이들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거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세상을 둘러보고 힌트를 얻어서 부족한 정보를 채워넣는 방식은 그럭저럭 잘 작동한다. 코드 곳에서 파도를 타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보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백상아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서둘러 해변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등을 따져볼 때 이런 식의 추론은 완전히 논리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사실 군중이 오를 때도 있다. 오래도록 인기리에 방송된 TV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까? 에서 출연자들은 선택지가 여러 개인 문제를 풀어나가며 100만 달러의 상금을 향해 간다. 문제 각각에는 정해진 만큼의 상금이 걸려있다. 그중 한 꼭지인 관객에게 물어보세요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에게 문제에 대한 정답을 물어보는데
관중들은 손에 들고 있는 리모컨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입력하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방식이었다. 집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들 역시 유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놀랍게도 관중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은 91%에 달한다. 이런 경우라면 집단지성이 옳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집단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집단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 남의 말을 혹은 남의 생각을 옮기면은 그게 집단지성이 아니라는 지적인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의 선택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흉내낼 수 있을 때, 집단지성은 순식간에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고 수능을 기본 태도로 장착하면서 우리는 개인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심어진 오류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면 모든 지식을 뒤덮어버린 채 오직 집단 착각만을 남겨놓는 연쇄 반응과 무한 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방의 연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경제학자 아비짓 바너지가 개발한 모델에 따르면 연쇄 반응의 가장 앞에 있는 이는 언제나 뭐가 됐던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따르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까지 오면 앞에서 보인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경향을 크게 드러낸다. 특히 앞의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다. 바네르지가 관찰한 바 자신들보다 앞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목격한 이들이라면 스스로의 개인적 판단을 미뤄두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이유는 앞서 우리가 신장 이식의 사례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대해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신장이 좋은 신장인지 알지 못한다. 그 신장이 좋은 신장이라는 걸 추측할 만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나보다 앞서 12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본 뭔가를 봤을 것이라고 넘겨짚고 싶은 유혹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모방의 연쇄는 위험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만다. 마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장을 폐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착각과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 누구도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설령 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1841년 스코틀랜드의 언론인 찰스 맥케이가 모방의 연쇄에 대해 한 책, 대중의 미망과 광기를 펴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집단 속에서 광기에 휩싸이며 오직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각을 되찾는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가 탐구한 사례 중 하나가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1634년 튤립 광란이었다. 네덜란드의 엘리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튤립 구근의 독창적 컬렉션을 절대적 필수품인 양 여기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꽃에는 어떤 내재적 가치도 없었지만 튤립을 소유하고자 하는 광기는 곧 네덜란드 사회의 중산층을 덮쳤고 심지어 무역상과 상점 점원들마저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정도가 되었다. 고 맥케이는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한 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튤립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1635년 튤립 구근의 평균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의 가격을 뛰어넘었고 기괴한 튤립 구근 하나가 오늘날의 돈으로 5만 달러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맥케이에 따르면 가격이 요동치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시장의 자신감은 무너졌고 딜러들은 전반적인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거대한 튤립 열풍은 막대한 튤립 거품 붕괴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광기가 일시적인 것을 파악한 네덜란드 당국은 선언했다. 이 광란의 정점에서 맺어진 모든 계약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하지만 맥케이 본인도 머지않아 바로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다. 책을 낸 지 몇 년 후 투자자들은 영국의 새로운 철도 시스템의 주식을 사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건실한 회사들이 4%의 배당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 무렵, 무려 10%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대의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 가령 찰스 다윈이라거나 존 스튜어트 밀이라거나 브론테 자매 같은 사람들도 그 행렬에 참여했다. 1847년 정점에 도달했을 때 철도 건설에 고용된 인원은 영국 육군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 현상이 투기이자 광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모든 정보가 맥케이의 손에 있었다. 하지만 맥케이는 열광의 도가니에 함께 뛰어들고 말았다. 맥케이는 신문에 줄줄이 기사를 쓰며 철도를 찬양하는 대열에 앞장섰다. 심지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독자들의 확신을 북돋워주기 위해 애썼다. 기술, 자유시장, 경제발전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철도 네트워크의 대대적인 확장은 국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철도 광란의 핵심적인 착각으로 쉽사리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건설 비용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고 기대했던 10%의 배당금은 온데간데 없이 철도 주식은 그저 평균적인 2.8%의 이익을 내는 것에서 끝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는 신규 노선 중 고작 1만 3천 킬로미터 정도만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파탄나고 말았다. 철도 광란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849년 맥케이는 대중과 미망의 광기를 대대적으로 수정 증보하여 제2판을 출간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관여했던 영국 철도 광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와 뜻을 함께했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맥케이 역시 본인의 맹점을 인정하지 못했고 본인 역시 광란에 취약한 존재라는 점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연쇄작용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친숙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소동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닷컴 열풍 같은 비이성적인 주식 폭등부터 2008년
주택시장 붕괴 같은 폭락까지. 이러한 연쇄작용은 대체로 버블이 터지면서 끝난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훨씬 오래도록 살아남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바꿔놓기도 하는데 그 경우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투자 열풍을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의심할 남이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투명하고 영롱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수 광란의 기원은 1994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우물물 음용에 대한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우물 펌프에서 막대한 양의 납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우물 펌프를 스테인리스재로 교체할 때까지 생수 구매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생수가 수돗물보다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퍼져나갔고 널리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음료수 회사들과 생수 업체들은 여기서 큰 사업 기회를 보았다. 아무튼 물이라는 건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 만큼 다들 공짜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비재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4월, 나무에 새 이파리 돋아나듯 생수 브랜드가 등장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 2개는 각각 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생수는 한때 우물물 오염 문제의 해법으로 동원된 한시적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사업으로 급성장해 2026년이면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과연 생수가 정말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맞긴 한 걸까? 물론 그렇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미시건주 플린트에 2015년 수돗물 오염 파동을 겪었던 그곳에 살고 있다면, 하지만 플린트처럼 극히 예외적인 곳을 제외하고 나면 수돗물은 양호하다. 미국의 경우 99%의 수돗물은 음용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수라고 생각하며 마시는 물은 수돗물이다. 병입되어 판매되는 물 중 절반 이상이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이며 양대 생수 브랜드인 아쿠아피나와 다사니는 참고로 이들은 펩시와 코카콜라의 상품인데 그저 디트로이트시가 제공하는 물을 한번 걸러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 넓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병에 들어있는 물을 생수라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기극에 속는 동시에 거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19년 미국인들은 1,900억 리터의 생수를 마셨는데 이는 탄산음료의 전체 소비량을 능가하는 것이다. 주유소에 딸린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생수를 구입하면 4.5리터짜리 한 병에 평균적으로 1.5달러를 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같은 양의 수돗물을 사용할 때 내는 돈의 2,000배에 육박한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때가 그렇고 생수의 가격은 그 후로 더 올라갈 뿐이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지반으로 걸러졌다는 둥, 구름까지 뚫고 올라가는 일본의 명산에서 채취했다는 둥, 숫제 천사의 눈물을 받아왔다는 둥, 온갖 이유를 붙인 고급 생수들은 고작 3컵 분량에 $5를 훌쩍 넘기기에 일쑤다.
캐나다의 아쿠아 데코 생수는 한 병에 $12. 하와이안 코나 니가리 생수의 신선한 맛을 보고자 한다면 $402를 내야 한다. 진짜 물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순금병에 담긴 아쿠아 디 크리탈로 트리부토 아 모디 기리 아니 생수를 마시기 위해 $60,000를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름이 긴 만큼 비싼 걸까요? 약간 있어 보이니까. 이것도 어떤 마케팅의 한 방법이겠죠. 우리도 흔히 일상에서 접하고는 하죠. 생수를 둘러싼 현상은 오늘날의 튤립 광란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를 바 없는 무언가에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소비를 별개로 하고 보더라도 그 막대한 플라스틱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 생수 한 잔에는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 2,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한편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플라스틱 생수병의 70%는 곧장 매립되며 그리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기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연쇄작용의 결과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의 어딘가에는 텍사스주의 2배 정도 크기를 이룰 정도로 넓은 플라스틱 부유물 군집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환상의 연쇄작용은 마치 생수광란처럼 떨쳐내기 어렵다. 다른 이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감정적 요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착각의 연쇄에 빠져드는 것은 거짓말처럼 쉽다. 반대로 한번 착각의 연쇄가 발생하고 나면 빠져나오기란 극도로 어렵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너무 매우 죄송합니다. 왜 잘 안 읽힐까요? 제가 잘 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